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현재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모쪼록 태풍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큰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들 정리하고 돌아오죠.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전날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실시를 조치한 데 이어서 위험자산 랠리 기대감이 여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개장 전 발표된 8월 소매 판매 지표와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외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여줬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부담이 됐는데요.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긴축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 심리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미국 독립 신용평가사인 이건 존스가 3차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한 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4% 상승을 해서 5년 내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89% 상승하면서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3차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날 유럽 증시에 반영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연준 조치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광물업체인 BHP 빌린턴이 5.8% 상승했고 세계 3위 업체인 리오틴토도 6.5% 급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각각 3%에서 5%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영국은 1.64%, 미국은 2.27%, 독일은 1.39%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실시 발표로 인한 달러화 약세와 또 석유 수요 증가 기대, 중동 불안 고조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100.42달러까지 뛰어오르면서 상승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배럴당 9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인도부는 WTI 전일 대비 0.7%, 69센트 상승한 배럴당 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시장 예상치인 0.7% 증가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8% 증가해 0.6%였던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최근 둔화세를 보이던 소비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0.5% 상승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또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각각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품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5.6% 상승한 것이 물가 지수에 가장 큰 부담이 됐습니다. 첫 선을 보이자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실망감을 주기도 했던 애플의 아이폰 5가 여전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선주문 첫날부터 초도 물량이 동나는 상황이 재현됐고 또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폰 5에 대한 선주문을 받기 시작한 1시간 만에 초기 주문 물량이 바닥났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 오른 691.28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집중적으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유럽 쪽의 경제 이슈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최근 벌어진 아시아 주변국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간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쪽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이 반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예상보다 이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는 네.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이 좀 있는데요. 현재 일본이 국유화 방침을 선언을 한 센카쿠 열도, 중국 명으로는 이제 야오위다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시위가 매우 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NHK가 16일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55개 도시에서 약 8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반일 시위에 현재 동참하고 있고, 단순히 일본 대사관을 그 시위대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까지 현재 타겟이 옮겨가면서 현재 일본인들의 폭행 사례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신변 안전 확보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현재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노다 총리는 일본인들의 신변을 확보해 줄 것을 현재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현재 주문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현재 일본의 불만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위 동료를 상당히 현재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제 18일 만주사변 81주년 고비로 현재 시위가 가장 격화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중국의 동향에 따라서 더 이 시위가 격화될지 아니면 조금 더 수그러들지 이런 부분을 현재 그 예상한다고 하겠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대만의 주변 섬들을 일본이 이제 귀속 조치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 미일 강화 조약에 의해서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가 미국에 접수됐다가 1972년 미국이 이를 다시 일본에 돌려주면서 현재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섬들은 거의 무인도고요. 일본의 민간인들이 일부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올해 7월부터 일본 정부가 국유화 방침을 내몰자 8월 14일 홍콩의 시위대가 상륙했지만 이를 추방하면서 시장에 급속도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중국 내에서 네. 중국 소비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극하지 않고 시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가장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20%가 넘는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내 기업들의 타깃이 되는 것이 이 자동차 업계들이 가장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도요다의 칭다오 지점이 방화 피해가 있었고요. 혼다 자동차도 차량의 방화 피해가 속속들이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자업계 파나소닉도 부품 공장에서 시위대가 난입해서 방화를 입는 등 이런 어려운 국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히다치 제작소는 이런 부분의 방어 노력으로 중국에 현재 출장 중인 직원들을 전원 귀국 조치시켰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광둥과 수저우 등 3개 공장의 조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조업을 중단하는 등 이런 부분에 현재 어려운 부분에서 대응 노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그 일본이 예상하는 정도 수준보다는 현재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리스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의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그리스의 긴축안 달성 시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 상황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IMF가 조금 더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지난 주말에 보였는데요.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그리스의 구제 금융을 연장해 둘 뜻을 조금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의 현재 2년 연장 요청의 구제 금융 내용, 이런 부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흘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ECB와 EU도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MF는 그동안 그리스의 사마라스 총리가 요구하는 긴축의 2년 연장, 이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10억 유로의 지원 내용을 놓고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의 9월 위기설,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긴축 이행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임금을 최대 50% 정도 삭감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현재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이 매우 현재 어려운 부분의 내용을 내놓으면서 연정에서의 합의가 어려운 상태로 현재 계속 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은행 동맹 논의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죠. 어느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EU 회원국의 주요 국가들 중에 네. 일부 회원국들이 좀 반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ECB가 내년 초에 뱅킹 유니언 은행 동맹을 현재 출범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EU 회원국의 반발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하는 추진안에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가 반대 의사를 좀 밝히고 있고요. EU 회원국 중에서는 스웨덴이 추가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연말까지 논의 확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ECB는 유로존 회원국의 통합체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비유로존 회원국, 이른바 EU 회원국 10개 내용들은 유럽은행 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ECB로 넘어갈 경우에는 비회원국은 의사표명 권한이 현재 없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현재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은행 감독청이 각국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위임하는 방식에서 ECB로 많은 은행들의 감독권이 넘어가는 것에 현재 아주 불편한 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이벤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모습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유로존의 내용들은 별반 아주 뚜렷한 내용들은 없는 상태인데요. 네. 루이스 데 균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IMF와 ECB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난 주말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아직 ECB와 IMF는 협상 중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내용에 대한 진행 여부,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체크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일에는 일본의 BOJ가 정례 금융통화회의를 엽니다. 그다음에 18일 미국의 9월 전미주택 건설업협회의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9일에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과 8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는 그 미국의 주택 지표에 좀 더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9일에는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여는 총재들의 연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QE3 효과를 톡톡히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랠리를 지속했는데요. 윤경수 차장님,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마감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너무나 긴장감이 계속됐었고 유럽 불안정,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좋은 얘기가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3차 양적 완화 정책 그 전날이죠. ESM 합헌 얘기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고용자 수가 줄었죠. 나빠지면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힘으로 통해서 이제 뉴욕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일 대비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53.51포인트 상승한 13,593.37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5.78포인트 상승한 1,465.77, 나스닥 지수 역시도 0.89%, 28.12포인트죠. 상승한 3,183.95를 기록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 내용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또 대선에 카드로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이 종식되면서 이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새로운 증시의 상승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건 존스죠. 독립 신용평가사인데요. 이건 존스가 이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나타내서 네. 증시에 약간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 부분은 좀 미미하다. 이 부분은 지금 나온 내용에 비해서는 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포인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또 유럽 증시 이에 따라서 1%에서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크게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뭐 아이폰 5죠. 아이폰 5가 출시가 된 지 1시간 만에 아이폰 5가 그다지 호응도가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LTE가 탑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지가 않았고 또 지문인식 장치도 크게 지문인식 장치도 배제가 됐죠. 하지만 1시간 만에 거의 마감됐다. 이렇게 21일 날 재고량이 마감이 되고 28일 날 재고량 이렇게 변화되면서 1시간 만에 마감됐다. 이렇게 좀 재밌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소규모 신용평가사인 이건 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상로 전문위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증시 어떤 영향 받게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이제 산바라는 태풍이 불어오고 있죠. 하지만 코스피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은 기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적으로 한번 보실 때 미국 증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13,000포인트를 어느 정도의 지지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붙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로 한번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상당히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시면 거래 대금은 상당한 지금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2,000포인트의 신규적인 어느 정도의 매집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0포인트, 그래서 중후반대로 해서 1970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은 지금은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냈는데 지금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랠리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 종목군으로 조금 더 갈아타시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 한번 보시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주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은행주, 증권주를 다시 한번 더 유익하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면서 역시 대형주가 포진되는 코스피 지수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유동성 랠리 관련돼서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죠. 코스피 전일 대비 많이 상승을 했죠. 전일 대비 56.89포인트 상승한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7.5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실질적인 사실로 다가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각국 간의 커플링 현상,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유럽이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 따른 좀 친한 관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좀 친한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이 하락하면 유럽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그동안 상승폭을 키워왔는데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디커플링 현상을 조금은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커플링 현상으로 돌아가면서 코스피 역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대형주 위주, 특히 이런 거에 수혜를 보는 은행주, 증권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정책 중에 하나가 MBS지요.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 하는데요. MBS를 매달 400억 달러로 채권을 매수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MBS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에 넘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자기네들은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넘긴 자금을 회수하는 돈, 그 돈을 MBS,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BS가 좀 어느 정도 어떤 SPC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MBS가 활성화가 되면 주택에 대한 또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 경기가 나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가 상승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소외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랠리를 펼치면서 상승폭을 키웠던 코스닥이 이제는 조금은 소외를 되고 있다. 그래서 전일 대비 1.34포인트 내렸죠. 519.14로 마감을 했는데요. 당분간 코스닥은
조금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 그리고 아까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증권주나 은행주, 이런 수혜를 보는 건설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위주. 지난 금요일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 내지 종목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 상승하면서 증권주 가장 많이 올랐죠. 증권, 그리고 금융업, 운수장비, 건설업, 그리고 철강금속이나 제조, 화학, 전기, 전자까지도 올랐는데요. 이제는 전반적인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상승폭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 수혜를 보는 증권주가 이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럽이 안정화가 되면 그동안 유럽 때문에 은행주가 못 올라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폭에 비하면 금융주는 거의 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안정화 때문에 은행주 역시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락업종 좀 말씀드리면 의료정밀이죠. 의료정밀이 그동안 미래산업이라는 회사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래산업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원장 관련해서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가 안철수 원장과 서로 존경하는 사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미래산업이 그동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선 테마주는 반드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선 테마주를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대선 테마주의 상승폭이 반드시 나의 수익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 반드시 매도를 해서 그 수익을 꼭 챙기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좀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먼저 어제 금요일 장이죠. 금요일 네.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던 대우증권을 먼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증권주에서 톱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Q3에 대한 어느 정도 유동성 확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있대, 조정은 깊지 않다 는 걸 꼭 명심하시고 증권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계속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Q3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유가 상승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안에 그러면 만약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하향 패턴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안에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를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유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당연히 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큰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를,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했죠.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준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착안을 하시고요. 항공주를 지금 가지고 계셔서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투자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하락세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승한 강세 업종을 보인 종목은 운송이나 출판 매체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이나 통신장비 건설 이런 부분이었고요. 통신장비는 아무래도 뭐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은 오락문화와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의료정밀, 통신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런 하락한 업종 중에 가장 좀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 상승폭을 많이 키웠던 업종들이 이제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 살펴봐 주시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다이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 추세를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예상을 해본다면 파라다이스가 조금 유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부분 뭐 중국어로는 다오 위다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조이도죠. 조이도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일단은 안에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금액과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금액을 비교한다면 중국인이 쓰는 금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착안하시고 일단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히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는 눌림목 공략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한번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단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방법이 또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리할 자리는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코스피 2,000포인트 상승을 이끈 주역에는 바로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종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 뒤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인데요. 역시 전차 군단은 이제는 시동을 걸지 않았나 새롭게 도약을 하는 이런 시동을 걸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전 KPS, KB금융 그리고 LG전자와 GS건설인데 역시나 은행주와 건설주 이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종목도 좀 살펴드리면요. 외국인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기업은행,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현대중공업 순인데요. 오리온은 아무래도 그동안 오름폭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삼성테크인 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 SK 그리고 LG디스플레이와 NC소프트 여기서 중요한 점이 NC소프트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매도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외국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트론 그리고 태광, CJ오쇼핑 그리고 모두투어 루멘스 같은 종목군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CJNF 그리고 심텍, 제닉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개별주를 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조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식 코스닥 차트를 만들기 위한 저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기인한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을 꼭 착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일단 코스피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관심을 가질 좀 시기가 온 것 같은데, 현재 전일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 같은 경우 그러한 구간이 올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 구간에서 좀 포트에 편입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별로 사실은 뭐 큰 IT 쪽의 흐름이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의 흐름들이 그다지 뭐 좀 나타나지 못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또 관심을 가질 때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트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성장 부분,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 부분이 좀 수요가 증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전지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시장 확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면적 폴리머 2차 전지죠. 이 부분을 이제 채택하는 기기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모바일 기기용 2차 전지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자동차 쪽, 전기 자동차 쪽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S용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성장성,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시 쪽과의 그런 합작이 청산이 됐죠. 일전에 2008년도 9월 달에 2차 전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보시와 50대 50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 SV 리모티브를 설립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보시의 지분을 전량을 다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기존의 그런 보시와의 같이 합작 사업을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라든가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공적인 그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또 말씀드린 그 ESS 부분, 에너지 저장 사업 부분에서도 이건 좀 사실은 좀 긴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생산성, 원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동사가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긴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 한 100% 이상의 그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충분히 좀 바로 뭐 오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5만 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다음 살펴볼 종목 또한 사실 그동안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 네. 화학업종의 종목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바닥권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좀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이러한 기초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과 또 이를 원료로 해서 합성 수지라든가 합성 고무, 합성 원료 등을 생산하는 그러한 공업을 좀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순수 화학업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화학이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좀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 또한 현재 지금 매출 비중은 화학 쪽이 상당히 큰 상태죠. 정보전자라든가 전지 부분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뭐 13%, 10%로 좀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 또한 또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전자 소재 부분 실적 3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메이저들의 어떤 90% 이상의 설비 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호조를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주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완만하게는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GM의 볼트 판매량, 전기차 부분이죠. 판매량이 좀 부진을 하면서 중대형 전지 매출이 원래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지만 일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도 크게 또 반응을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한 번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2분기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 9월달, 10월달, 또 10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또 우리가 큰 이벤트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한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흑자 전환되는 4분기 때 더 좋아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그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강한 종목들도 종목별로 계속 지속 관심이 필요는 하겠지만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2만 3천 원에서 32만 6천 원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LG화학까지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은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3조 원 넘게 순투자에 나선 가운데 원화채권 투자 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 3년마다 비거주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치 내 맞제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법원 배심원 판결에 이어 연속으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문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 56.5%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된 이후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까지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후 이 원화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 들어서만 원화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조 원 넘게 순투자에 나섰었는데요. 신용등급의 상승, 3차 양적 완화, 여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채권의 투자 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가운데는 드물게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 것도 원화채권에 대한 인기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요즘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다면 미국이나 태국, 일본 등 전통적 강자의 매입 강도가 주춤한 사이 노르웨이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새로운 매입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계 자금의 원화채권 순투자가 1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현재 노르웨이는 2조 7,460억 원 규모의 원화채권 순투자를 했고 스위스 2조 1,360억 원, 룩셈부르크 1조 3,170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8월 한 달에만 각각 4,500억 원, 4,150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매입 강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스위스 중앙은행 등의 매입 수위를 조절해주고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순투자 상위 1에서 5위에 있던 말레이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독일, 싱가포르 등 가운데 중국만 3위를 기록해서 원화 국채에 대한 손바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교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 3년마다 비거주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교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네, 국세청이 지난 7월 은행연합회에 보낸 지침 공문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 공문은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특례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각 은행 등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우리나라 비거주 고객에 대해선 거주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정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금융소득에서 원천 징수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의 거주국 정보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또 보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원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후 검증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이 적용 신청서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청서에 일단 금융상품 가입
시점과 만기 해약 시점, 아울러 가입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거주국 정보 등을 담게 돼 있는데요. 이 서류가 은행에 의무 보관되면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우리 정부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또 이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 정보 교환 협정 과정에서 또 이 같은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민 영주권자 등이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 예비 판정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24일 미 법원의 배심원 판결에 이어서 미 정부까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죠. ITC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발표문 내용을 봤더니요.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해 ITC가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소한 4가지 특허에 대해서도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2건은 3세대 무선 통신 관련 표준 특허고 나머지 2건은 스마트폰에서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디지털 문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예비 판정 최종 판정은 이번 결정 예비 판정이라서 최종 판정은 6명의 판사가 참여한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인데요. 거의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심 청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민주통합당의 18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삼각구도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겠네요. 네, 민주당은 어제 경기 고양시 실내체육관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인 서울 지역 투개표를 실시해 전체 56.5% 득표율로 과반 지지를 확보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문 후보는 경선 기간 불거진 갈등을 고려해 이날 연설에서 모든 계파를 녹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시민사회도 아우르겠다며 당 새 신안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새 시대의 5대 과제로 일자리 혁명과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을 제시했습니다. 첫 관문인 당내 경선 통과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원장이라는 삼각구도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